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86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와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여야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한 뒤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여론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 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가담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0킬로미터를 훌쩍 넘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발사각을 높여 쐈기 때문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에 떨어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성포 15형 ICBM 발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미사일 최대 고도는 5,768km, 거리는 989km를 4,015초 비행했다, 이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발사를 기점으로 북한이 다시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뒤 50일 가까이 숨죽이더니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소집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고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을 한미로 돌리며 한미가 예정된 연합훈련을 실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담화로 도발의 명분을 쌓은 만큼 단순히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유엔 안보리 일정과 함께 오는 22일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진행되는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DSC-TTX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훈련을 수반한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서 그 시작에 맞춰서 강하게 한미 경고를 주고 또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를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이제 본격적인 무기 실험 또 무기 발사 시위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 국가안보실은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건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하고 한미 연합 연습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외교수장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집행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각 18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러셜 호프 호텔에서 회담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 긴장을 고조시켰다면서 세계 나라는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복수로 위반했다면서 각국의 대북 제재 집행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며 한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0km를 훌쩍 넘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사각을 높여 쐈기 때문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에 떨어진 걸로 봤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 뒤 66분 동안 비행한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오시마 서쪽 200km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5,700km고 비행거리는 900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정거리 10,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今回の飛翔軌道に基づいて計算すると弾頭重量等によっては14,000キロを超える射程となりうるとみられ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11월 18일 발사한 미사일과 비행 시간과 낙하 지점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69분을 날았으며 최고 고도 6,000km, 비행거리는 1,0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전문가 말을 빌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을 처음으로 실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北朝鮮は一貫して核ミサイル能力を強化していく姿勢を示しており、今後も各種ミサイルの発射や核実験の実施など、さらなる挑発行為に出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のこの発射は国際社会全体に対する挑発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暴挙であり 미국 정부도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단합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안보리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2달여 만에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이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 실무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의 거부로 의장 성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식 기록으로 남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마저도 불발된 겁니다. 외교부는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러는 지난해 5월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원천으로 중국 기관들을 지목하는 등 대북 공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첫 번째 군사참모 대화를 여는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 나토 1회 회의는 21년에 의장께서 나토를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작년에 나토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번 1차 회의를 계기로 협의가 정례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한 나토 군사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수장이 안보 분야 국제회의인 위넨 안보회의에서 만났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각 18일 독일 위넨 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쇼호프 호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고 회담은 3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쯤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영장 심사에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 불체포 특권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민주당도 이 대표를 믿고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자 해지와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논리전을 펴는 투트랙 전략으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영장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 없이 인생이 걸린 민생이 바로 학교 폭력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메시지로 민생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1,830억 원 확정 이익만 챙겨 배임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대법원이 인정한 확정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830억 원만 환수했다며 배임이라고 우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망상 그 자체의 구속영장 청구를 내민 검찰의 무도함에 여야는 다음 주 국회에 접수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탈표를 자극하기 위한 민주당은 단일 대우 유지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열 양상입니다. 1차에 누구라도 과반을 얻으면 대표로 확정되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표가 갈리면서 결국 결선까지 갈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당권주자 4명은 결선을 염두에 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민주당 DNA 등 연일 날을 세우며 목표로 삼는 건 안철수 후보 쪽입니다. 유력 경쟁자인 안 후보의 지지세를 꺾어야 1차 과반 득표로 손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전제로 해서 책임 회피적 그런 성격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두고서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부동산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엔 반격을 자제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결선에 대비해 황 후보 측 표심을 사려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황 후보는 이념 성향이 비슷한 김 후보 측 당원들을 최대한 뺏어와야 결선에 오를 수 있어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깨끗해야 하는데 요즘 이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이재명처럼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를 집중 공략하는데 1차 과반을 저지해 결선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지지세를 넓혀가는 것도 영 맞득잖은 상황이지만 결선에서 3, 4위 표를 가져오기 위해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반드시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져야지,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천하람 후보로선 결선 진출을 위해 지지 기반이 겹치는 안 후보 측 표를 최대한 뺏어와야 합니다. 힘든 결정을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금방 좀 꼬리를 내리시거든요. 저는 우리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라면은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김기현 후보의 1차 과반 득표도 견제해야 하는데 강성 보수층의 분열을 노리고 황 후보를 거들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1차 과반을 막으려는 후발주자들의 견제 전략, 그리고 결선 시 3, 4위 후보들의 표를 가져오려는 유화 전략 등 최종 승리를 향한 각 후보들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침체와 서민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이번엔 동결할 거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 물가도 여전히 높아서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새해 첫 회의에서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이제부턴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를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 때문에 이번엔 금리를 동결한 뒤 경제 상황을 지켜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올해 경기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리를 또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연일 경기 부양을 강조하는 데다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 연착륙을 생각하면 동결의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서 영끌족들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만약에 집을 팔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인상 명분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일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거로 예상되는 데다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출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 자본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빠르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미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유출에 불이 붙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고 한국은행이 상저하고 하반기로 가면서 우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선 회의에선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과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위원 6명의 의견이 반으로 갈릴 경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역대 4번째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고물가에 소비는 줄고 수출 부진으로 고용까지 나빠지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하반기가 문제고 수출과 일자리 해결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워진 생계에 난방비 폭탄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지금 17만 7,260원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난방비가. 그래서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죠.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폭과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서울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4월에서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각종 요금 인상을 뒤로 미룬 만큼 하반기가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활동 재개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수요 압력 때문에 국제 유가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름에 또 폭염이 지속된다든지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내수도 어려운데 수출까지 쪼그라들면서 경기 둔화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은 넉 달째 감소세입니다. 수출 한파에 제조업 취업자도 1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중장기적 대책 외에 당장 경기를 살릴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을 공공재 성격이라 규정하고 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민간에 대한 지나친 개입, 즉 관치 논란 속에 대통령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여는 관치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평가는 민심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이른바 돈잔치 보도가 잇따르자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고금리 관련 대책 마련 지시를 내린 이틀 뒤에는 금융뿐 아니라 통신 분야까지 압박했습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특히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갑작스러운 숙제를 받아든 은행권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한시적 무료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악화하는 민심을 향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됐는데 갤럽 조사에서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국정 지지도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효과를 냈습니다. 반면 관치 논란에는 불씨를 댕겼습니다. 민간 영역에 공공재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업계 반발에다 시장 경제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거슬러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와 정부 개입을 언급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2달 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자유시장 경제체제일지라도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부 관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인사와 정책 등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권력 이익을 관철한다면 관치이지만 정부 울타리내 인허가 사업은 사실상 공공 영역인 만큼 사회적 역할을 당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관치와 관여는 다르다는 건데 결국 이에 대한 평가는 지시를 통한 정책과 업계 움직임이 민생 안정으로 연결될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갖게 된 가장 큰 기대가 대출금리 인하와 통신비 인하인 만큼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 대책이 나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총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6일 총걸기 대회 개최 방침을 밝히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특정 직역을 위한 입법 과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에 전달한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사전 신문 제도를 도입하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미리 대비할 가능성이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만 바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역시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민간 회사에 다니지만 언젠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뉴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채용 공고를 뒤져가며 발품을 팔지 않아도 자신의 경력에 맞는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부산광역시에 4급 서기관으로 입사한 김현선 씨. 원래는 글로벌 IT 기업인 IBM에서 상무로 일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력을 살려 시에선 빅데이터 통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에 계신 그 시민들 아니면 뭐 학생분들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저희 함께 그 필요한 부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취업 때 이력서를 낸 곳은 부산시가 아닌 국민추천제라는 정부 홈페이지였습니다. 이력서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인력이 필요한 기관과 연결을 해주는데 중앙부처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전부 열려 있습니다. 일종의 정부 헤드헌팅입니다. 여기저기 채용 공고 낸 기관을 뒤져가며 헤매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 셀프 추천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벌써 8년. 하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3년 전부터는 공무원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인사처 과장도 본래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역시 다른 사람 추천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공직에서의 경험은 개인의 역량 향상이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다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인생 제2막을 공무원 사회에서 펼쳐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서 이력서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이런 곳이 많은 편입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제주도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 안에 있는 노키즈존을 안내하는 표지입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지난 2015년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전국에 노키즈존은 430여 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입니다. 제주에도 70곳 이상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노키즈존 운영업소 비율은 부산,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애들은 발언권이 없는데 그걸 좀 차별하는 것 같고 노 앞에 뭐 장애인이나 인종이나 그런 거 붙으면은 논란이 되는데 왜 노키즈존은 안 되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노키즈존 지정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런 영업 방식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노키즈존 금지를 조례로 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선 노키즈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아동들에 대한 차별 역시 금지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배제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차별받은 아동이 과연 중고등학교 다시 올까요? 성인 다시 올까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주도만큼이라도 관광도시의 제1의 도시인 제주도만큼이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큼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실수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1년 매상이 된 그게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 업주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 황당한 경우죠, 이게.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가게들이 늘면서 차별과 영업 자유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를 법제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를 찾으려는 노력에 기적의 구조 소식은 지진 발생 13일째도 이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및 암흑 속에서 움직이는 손이 드러나더니 옆으로 누운 한 남성이 보입니다. 불빛을 비추자 생존자 3명을 알려주듯 손가락 3개를 펴보입니다. 지진 발생 296시간 만에 구조입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잔해더미 속에 갇힌 17살 소년 타하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에 남겼습니다. Galiba bu size son videom. Öldüm yanlış değilsem. 여진으로 화면이 계속 떨리는 중에도 신에게 잘못을 회개하던 소년은 하지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Yani dünya benim. Bir şeyim yok ama çocuklarım var. 구조대원 26만 명의 필사적인 노력 덕에 감동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뉴캐슬에서 뛰었던 전 가나 국가대표 크리스티안 아치는 대지진 속에 실종됐다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12일 만에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4만 5천 명을 넘었고 살아남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은 200만 명에 이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제공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도 거론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해리스 부통령은 유엔 총회 때 140여 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에 동참한 것을 거론한 뒤 북한이나 이란처럼 무기를 보내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을 지지하는 국가도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전쟁이 시작된 뒤 베이징이 모스크바와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지원을 공급하는 중국의 어떤 조치도 침략을 보상하고 살인을 계속하게 하며 규칙 기반의 질서를 더 훼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로봇이 내가 하는 동작을 동시에 똑같이 실행하는 것, 바로 영화 속에서 봤던 아바타입니다. 이런 아바타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아바타 로봇을 최소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캡슐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곧이어 파란 피부의 아바타가 눈을 뜨고 아바타는 주인공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런 기술을 구현해줄 아바타가 실제로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휴머노이드 모양의 로봇에 조종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과 손가락, 목과 허리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조종사가 VR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시선으로 보고 원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입니다.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물론 물건을 들어 정확한 위치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제가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라 기자 아바타입니다. 이 전동 드릴을 들고 있는데 실제 팔에도 상당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전동 드릴을 작동시켰더니 실제 팔에도 진동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아바타 로봇인데 적외선 카메라 4대와 움직임 센서 수십 대가 조종자의 머리와 팔, 손가락, 허리, 다리 움직임을 로봇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로봇이 물건을 들어 로봇 관절에 무게가 가해지면 조종자의 팔에도 무게감이 전달되고 로봇이 물건을 쥐게 되면 조종자의 손가락이 뒤로 당겨져 실제로 물건을 쥐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선 통신만 연결돼 있다면 울산에서 서울처럼 멀리 떨어진 곳의 로봇에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시야라든가 로봇이 어떤 물건을 들 때의 힘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사람에게 전달해서 사람이 마치 로봇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연구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작업하기 위험한 재난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 아바타 로봇을 투입하면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된 로봇은 움직임이 정교하고 조종 방법이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 세계 200여 개 팀이 참가한 아바타 로봇 대회에서 종합 6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비운의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선수의 얘기를 담은 영화 카운트가 진성규 배우의 첫 단독 주연작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차태현, 유연석 배우의 영화 멍뭉이는 반려견의 시선으로 가족의 의미를 전합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라온나? 너희들은 오늘부터 복싱부다. 예? 누가요? 1988년 서울올림픽 복싱 라이트 미들급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편파 판정 논란과 심판 매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결국 고향 진해로 내려와 체육교사로 지냅니다. 우연히 목격하게 된 고교 경기에서의 편파 판정. 이제 제자들에게 진짜 금메달을 찾아주기 위한 불공정에 맞선 싸움을 시작합니다. 박시현 선수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로 같은 경남 진해 출신의 복싱 선수를 꿈꾸기도 했던 진선규 배우가 실패와 좌절, 희망과 용기의 진심을 전합니다. 언젠간 내 진심은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통하게 되고 알게 된다. 힘을 얻고 있는 원동력이 시현 쌤한테서도 가족이었고 동료였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복싱이었고 뭐 그런 게 참 비슷했던 것 같아요. 데뷔 20주년에 첫 단독 주연을 맡게 된 진성규 배우는 복싱에서 일어날 수 있는 10초의 카운트가 주어지는 것처럼 꾸준히 일어설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야 성규야, 너 야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 네가 하는 거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좋은 영화다라고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걔는 여기 다 버려. 제가 되게 행복해하네요. 결혼을 앞두고 반려견을 키울 수 없게 된 민수. 사촌형과 집사 면접에 나섭니다. 완벽한 집사를 찾기 위한 여정에 유기견들을 만나게 되면서 식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좌충우돌 모험이 이어집니다. 강아지가 8마리 나오는 영화를 할 줄은 몰랐는데 멍뭉이라는 이 시나리오는 그냥 한 번에 읽고 너무 약간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유기견들이 이렇게 뭐 버려지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애착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유기견도 제가 입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참 얻은 게 많죠. 청년 경찰의 김주환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담은 로드무비로 차태현, 유연석 배우의 유쾌한 브로맨스와 8마리의 귀여운 반려견이 따뜻한 감동을 전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2개 부문 후보에 올라있는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올해 영국 영화 TV예술 아카데미상 시상식에는 헤어질 결심이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미국 HBO 시리즈 동조자 촬영 일정으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은 다음 달 열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클래식 음악 선호도 조사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음악이 우리 음악가들의 손길을 타고 한 해 내내 곳곳에서 연주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클래식 팬들을 사로잡은 이민창 군의 방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연주곡. 워낙 어려워 피아니스트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러시아 출신인 라흐마니노프는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악가인데 올해로 탄생 150주년, 서거 80주년을 맞아 각종 콘서트가 열립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 등을 풀어냅니다. 서울시향은 5월에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협연하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9월에 라흐마니노프의 정통한 지휘자 옥사나 리니우를 초빙해 교향곡 제2번을 연주하고 경기 필하모닉도 10월에 같은 곡을 들려줍니다. Rachmaninoff ist natürlich
fast jedes Jahr wie ein Jubiläum. Rachmaninoff ist so beliebt. Natürlich Concerto, aber die Symphonie, wir sind 잘 알려진 협주곡과 교향곡 외에도 다양한 음악이 소개됩니다. 2013년 유니상 국제 콩쿠르 1위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김홍기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전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조재혁, 정한빈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하는 투피아노, 소프라노 서선영 등이 노래하는 가곡과 피아노 트리오 등 시리즈로 조망하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또 서정적으로 쓴 그런 이제 가곡이나 이런 노랫말 같은, 그리고 실내악곡 이런 주로 보통 잘 연주가 되지 않았던 그런 곡들을 좀 찾아서 국내 이제 관객들하고 좀 함께 하려고 그렇게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늘 1, 2위를 다투는 클래식 음악가인데 150주년이라는 숫자가 라흐마니노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책 읽는 학생의 시선을 추적해 집중력과 이해도를 확인하고 메타버스로 뇌파를 분석해서 상담 자료로 쓰는 교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2025년 이후에는 좀 더 보편적인 교실 모습이 될 텐데요. 미리 경험한 교사들은 하나같이 도구보다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자율학습 시간,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지만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지 교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독해력 향상 도구 진단 페이지에는 학생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가 뜹니다. 시선 경로와 눈 깜빡임 빈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담에 VR 기기와 메타버스로 뇌파 측정을 활용한 교사도 있습니다. 종이 설문지도 저는 해봤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없다, 모르겠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메타버스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교육부가 나서서 에듀테크 기업과 교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을 얻고 기업은 교실 현장에 반응을 얻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에듀테크 제품은 이름이 알려진 것만 600개가 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도 1년에 10% 가까이 뛰어 5조 원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관심 있는 교사들만 나서 에듀테크를 보조 자료로 수업에 접목하고 있지만 2025년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전국의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이와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 에듀테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은, 그러니까 솔루션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담겨질 콘텐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교사가 활동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축적되느냐. 디지털 교과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성공적인. 여러 도구를 써본 교사들은 한결같이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도구로 어떤 수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집한 교육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하느냐도 주요 쟁점인데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데이터 센터를 신설해 관련 법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장병 복지와 관련해 제일 먼저 언급된 건 바로 급식 개선입니다.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한 급식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치킨 텐더에 감자 샐러드, 2가지 맛 떡볶이까지. MZ 장병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총출동했습니다. 뷔페에서나 보던 컨베이어형 토스터기로 취향에 맞춰 빵을 데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는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음식 먹으면 좀 군 생활이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살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좋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한정된 지역 생산 식재료를 수의 계약한 뒤 식단을 편성했던 방식에서 식단을 먼저 편성하고 식재료를 조달하는 장병 선택형 급식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밥과 국, 김치와 반찬 2개로 구성된 일식 4찬 제공 의무 규정도 폐지되면서 이렇게 장병 취향에 맞는 자유로운 식단 편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단가는 높고 선호도는 낮은 품목에 대한 의무급식 제공 규정을 폐지하고 돈가스나 미트볼, 치킨 텐더 등 장병들이 원하는 품목을 부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도 생겼습니다. 선호하는 품목이라든지 본인들이 좀 조리법이 별로였다 조사를 하면 그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더 좋은 명령식당 그리고 지금 급식 개선이 됨으로써 그게 굉장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장병이 선호하는 급식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2025년까지 15,000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앞으로도 메뉴 편성과 식자재 조달, 조리 인력, 급식 방법 등 급식 체계 전반을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특히 육군은 전반 여건을 개선한 더 좋은 경영식당을 지난해 297곳에서 올해 대폭 확대해 2026년까지 약 1,200곳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전북 부안군 봉덕리에 있는 상가앞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28인승짜리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나면서 승용차 전체와 버스 뒷부분 등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전남 담양군 대동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가 숨졌고 50여 제곱미터 넓이 주택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던 연탄 보일러실에서 불이 처음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북부와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영서, 대구는 종일 나쁨, 특히 서울 경기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바람이 강해집니다.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5도, 부산은 10.1도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집니다. 서울이 5도에 머물겠고 청주 6도 예상됩니다. 주 초반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